네, 빠르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또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오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진짜 빠르네요. 네. 6월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거래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7월인데 코스피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나 봅니다. 아, 상반기 유종임이 그러게요. 걷어줘야죠. 네. 또 지금 0.7%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폭 좀 확대하고 3076선 기록하고요. 코스닥은 약간 오늘 온도차가 있는데요. 네.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번 주도 사실 저희가 뭐 조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감세안이 상원 첫 관문을 통과했고요. 이 상호 관세가 7월 9일, 8일 정도에 네. 이제 끝날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주에는 조금 더 늘려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은 뭐 누구도 모르고 이번 주에 여러 네.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뉴스에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7월 시작하면서 그래서 시장 또 어떻게 될지 우리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갈피 못 잡겠다. 세미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 네. 먼저 안내해 드릴까요? 세미나 인천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날아갈게요. 오늘도 나오시는 분 우리 이혁진 차장님. 석진이 형님, 네. 이혁진 차장님. 네, 그리고 구영 차장님 두 분께서 준비하시는 인천 세미나입니다. NH투자증권 인천 더블M 1센터 세미나 2탄이고요. 신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 지금 딱 이제 이 시기에 네. 들어볼 만한 얘기죠. 주식 투자 유망 종목 분석과 채권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날짜 좀 안내해 주세요. 날짜 7월 8일입니다. 화요일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장소 체크 한번 하시죠. 네.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속보입니다. 네. 구혜영 차장을 드디어 저희가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 스튜디오 현장에 네. 곧 모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 또 근데 실전 투자 얘기 어떻게 해주시는지 지난번에 네.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하니까 이번 세미나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 하나 더 있죠. 조금은 덥지만 네. 더 핫한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 또 NH투자증권 이현주 부장님께서 출격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국내 투자 전략 주식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고요. 또 유망 종목 체크하는 시간 저희가 대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날짜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장소 여기는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죠?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입니다. NH투자증권 대구 더블M 1센터 세미나인데 장소는 디자인진흥원 8층 아트홀이니까 장소 네. 한번 체크해 주시고 7월 9일, 8일, 9일 수도권이 좀 더 가까우신지 대구 쪽이 가까우신지 체크하셔서 꼭 한번 하반기 전략 네.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저는 주말 사이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대거 인선을 봤어요. 근데 네. 인선을 조금 종합을 해보니까 기업인 출신들이 맞습니다. 많이 또 네. 대거 또 인선에 포함이 되면서 정말 이제 기업 친화적인 또 정책도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네. 주회비리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거죠.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정책을 따라가느라 사람을 따라가느라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뉴스 체크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분과 함께 또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니까요. 6월 마지막 7월 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벌써 지금 이제 하반기네요. 네. 네. 하반기라니 벌써 그러니까요. 아니, 형님은 더 속도가 빠르실 거 아니에요, 저기. 속도가 보통 이제 네. 20대의 속도가 다르고 지금 나이 많다 그러면 약간 조심해야 돼요, 멘트. 알겠습니다. 네, 형님은 좀 알겠습니다. 속도가 다른 걸로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뭐 조정이 조금 나와가지고 네. 뭐 3,100선을 3년 9개월 만에 올라갔다가 또 50포인트를 반납을 하고 네. 조금 이 조정 기간이라고 봐야 될지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 6월 말 정도의 조정 어떻게 봐야 될까? 원인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는 이미 올라온 레벨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고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의 목전에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고점에나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마침 7월 초에는 관세 유예 뭐 이런 이슈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 실제 되는지 네. 이런, 점검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보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두 가지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큰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반기, 뭐 분기 아니면 연간 이게 포트폴리오 이제 북을 클로징해서 다시 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음 반기에까지 지금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들이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형주를 조금 더 담거나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렸던 것 같고 자, 무엇보다 뭐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가계부채 대책은 뭐 자세한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출의 총량을 줄이는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도 될까에 대한 의구심 또 덜어는 이게 부동산 관련한 대출이 좀 줄이다 보니까 사실 집을 사기 위해서 이미 계약해 놓은 분들 그렇죠. 또는 가계약금만 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못 받거나 줄일 수 있네 라고 하면은 다른 자산을 팔아서 이제 또 잔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대한 유동성도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공포심이 6월 말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최근에 보면 업계에 대한 컨센서스도 상승장에서의 소폭 조정 약간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승장, 강세장에서도 5% 정도의 조정은 항시 나왔다라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신호는 미국은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 그렇죠. 네, 라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급락 이후 급등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해 증시가 큰 조정을 겪은 적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급락했다가 급등했을 때 네. 꽤 그렇다 한 조정이 많이 없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미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 최근에 저는 머니무브 신호탄이 보입니다. 머니무브. 그렇습니다. 네. 실제 첫 번째 우리 가계부채 대책 그 이후 하루 만에 상법 개정안은 조기 해결할 것이고 유예일 없이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월 4일에 원샷으로 지금 몇 개를 한 번에 통과시킨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 자식이 2명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주식이에요. 네. 근데 첫째가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나댄 거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좀 눌러야 혼내야 될 돼. 때고 근데 또 둘째가 사람들이 너무 평판이 좋은데 사실 너무 이제 괄시받았었다. 그래서 이제는 둘째에 대한 좀 챙김을 해줘야 되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이 좀 그렇게 보였었고 그게 사실 숫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출 뭐 규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오늘 자료 중에도 또 자세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지금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한 2% 넘게 급락하지 않으면 네. 이게 몇십 년 만에 2000년 들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고 수익률로 아마 맞습니다. 끝날 것이다. 오늘 이런 게 나와요. 기준으로. 네. 네. 오늘.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어쨌든 잘 가고 있기 거의 그런 때문에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일 것 같긴 네. 한데 네. 지금 이 흐름이 7월까지 이어질지 리포트 제목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어. 다행이다. 일단 다행이다. 일단 다행이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네. 대부분 보통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얘기하고 또 페이지 1, 페이지 2 뭐 네. 이렇게 표현들을 네.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굵직한 이슈들이 모두 7월에 페이지 2에 접어드는 구간입니다. 오. 예를 들면 자 금리 인하. 네. 그죠? 7월에 파월의 이야기는 달라지는가? 지금의 시중 금리 인하 컨센은 1회에서 다시 2회로 늘어나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 네. 적어도 제로는 아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통화 정책에 대한 페이즈 2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되는 네. 상황이고, 자, 두 번째 AI.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AI 서비스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로보택시. 로보택시, 이런 것들 좀 그렇죠. 실제 대중화됐고 네. 중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I가 오픈 AI에서 이제는 딥시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딥시크 정도는 몇 달 내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딥시크 있어요. 정도는 지금 뭐 소버린 AI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 하반기에는 AI 페이즈 2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코스피 디스카운트 해소인 거예요. 네.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사실 상반기에 올라왔어요. 단순히 이번 기대감은 다른 점은 현실 가능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7월 4일 날이든 7월 3일 날이든 상법 개정안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론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무언가 나올 것인가?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페이지 2인데 세론은 나오기 어렵다. 그리고 세론 하면은 아주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아, 세론을 하신 분들은 좀 후회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페이즈 2 이벤트 7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페이지 2로 설명이 됐는데 제가 이벤트 7은 사실 개별 종목적으로는 제가 이벤트 가장 굵직한 하반기 7가지와 관련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종목별로 좀 정리를 좋아요, 했습니다. 좋아요. 야, 그럼 오늘 네. 시간이 없겠다. 오늘. 아, 예, 네. 그런데 네. 오늘의 종목 얘기 방송 컴플라이언스상 못하니까 네네네. 업종이라든지 또 몇 좋아요. 개만 아이, 뽑아서 좋습니다, 좀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면서 어쨌든 하반기의 매매 전략은 저는 페이지 2 앤드 이벤트 7이라고 좀 제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2는 AI고요. 두 번째는 관세이고 세 번째는 머니무브입니다. 자,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는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애자일 테스트는 완전히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뭘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업부를 테스트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전혀 개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늘어날 것이고 실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픈 AI의 연구원 3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1,000억 원 이상의 패키지를 두는데 자, 이게 참 저는 요 구도가 참 흥미롭습니다. 아니 CEO끼리 신경전이 장난이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예. 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이게 팬데믹 때 개발자 인력들 확충하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면은 팬데믹 때는 그냥 코더들을 높은 가격을 주고 여러 명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AI 시대에는 코더들 필요 없죠. 네. 왜? 코더는 AI가 대체. AI가 대체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AI의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유능한 사람을 높은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 야. 이제 지금의 사실 이런 인력 시장에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직접 연락을 CEO가 계속 그쵸.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메타는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까지 테크 버블을 항상 주도해 왔어요. 그죠? SNS 버블은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는 사명까지 바꾸면서 오큘러스로 메타. 네. 세 번째는 오픈 AI로 이제 인력도 가져오면서 인건비 버블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마크 주커버그의 행보는 미래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사적으로 주커버그를 사적으로 안다는 뜻은 아니고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네네. 그 삼성 직장인 전 직장인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분들이 주커버그랑 많이 이제 미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스마트하기보다는 도전자 정신이 너무 강해서 네, 방향이 정해지면 정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선점하고자 하는 예. 이게 뭐 사실 페이스북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메타에서 가시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또 하나는 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도 지금 프로젝트 레이니어라고 해서 사실 이제까지 발표된 AI 데이터 센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AI 데이터를 하면 생각해 보면 데이터 센터를 클라우드를 팔 수 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팔았던 배경은 원래는 커머스였었던 거죠. 네.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 근데 지금은 AI로 또다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비가역적인 공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좋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메모리 업체 뭐 이런 것들 다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지금의 페이지 2는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AI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하면은 대다수 70% 이상은 다 마케팅입니다. 자, 근데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은 산업의 이제 볼륨을 키운다기보단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다.
그 말은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피지컬 분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오프라인에서. 자, 그래서 실제 지금 테슬라에서는 로봇 택시를 런칭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랑 텍스트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논란이 되게 많아요. 로봇 택시가 뭐 잠깐 멈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정말 과속이라든지, 그죠? 네. 과속 문제. 자, 그런데 이거는 노이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한 산업이 처음 시작을 해서 발전을 시작할 때 노이즈가 없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악재로 보시는 거는 저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거보다는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랑 다시 싸우는 거 이게 네.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그러니까요. 예, 로봇 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온보딩을 한 것 같다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젠슨 왕이 이번에 이제 코스모스, 그러니까 로봇 AI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뒤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모델과 함께 이제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결국엔 학습의 차이입니다. 예,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학습인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소라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나 뭐 영상이죠. 그림 학습이죠. 자, 여기서 텍스트로 그림으로 넘어가면 통상 10배 늘어난다. 학습량이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림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가는 겁니다. 최소 10배 이상이죠.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행동을 패턴을 같은 건 하겠지만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할지는 학습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0배 늘어나는 것인데 학습량이. 자, 그런데 그 단서도 이미 머스크의 옵티머스가 동영상을 보고 춤을 학습하는 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그것도 시간의 문제이지 그냥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따라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거지. 네. 어쨌든 이 AI 영역은 이제부터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택시가 됐든 그 다음에 로봇이 됐든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아주 체감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대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장 투입이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뭔가 개념적인 생산성 향상은 뭘까요? 결국에는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로봇을 써서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것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결과는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는 골디락스에 대한 트리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표는 바로 이제 또 관세인 거죠. 관세죠. 자, 관세는 결국에는 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자, 유예될 가능성은 높다. 자, 그런데 해피하게 그냥 유예 땡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멀리서 보면 관세는 유예될 가능성이 너무 높죠. 그리고 트럼프조차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트럼프는 2.0이지만 베센트는 1.0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왜냐하면 실제 권력의 어떤 볼륨은 예전에 머스크가 좀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실제는 베센트가 제일 셉니다. 재무장관이 지금 관세 협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 후보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진짜 연준 의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베센트한테 매 인터뷰마다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무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까지도 한 사람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트럼프나 머스크의 트윗, SNS보다도 베센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라고 연초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말이 좀 네. 많고 네. 약간 달라지고 이렇게 네. 너무 우리가 좀 피곤해한다 시장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베센트 장관이 좀 네. 중심을 잡아둔 맞아요. 역할을 그렇죠. 하고 네, 있는 맞아요. 모습이 거의 네. 제가 봤을 땐 거의 메시아.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문우신이었죠. 그러니까 자, 지금 트럼프 1기와 2기는 결국에는 베센트 같은 인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옆에 우리가 머스크가 옆에 있으면서 뭔가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뼛속까지 사업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사업가의 마인드와 정치가의 마인드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주체와 정치라는 주체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스콧 베센트는 사실 이제까지의 이제 재무 정책, 그 다음에 통화 정책으로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의 약간 해본 게임인
것처럼 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줄 줄도 알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조정을 잘하는데 자 결론적으로는요 좀 이런 메시지를 너무 명료하게 줬어요. 뭐냐면 우선 협상국에 대해서 10개국에서 12개국은 데드라인 전까지 합의 체결이 가능하다.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패닉은 막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0개국 다 선진국이니까 이건 괜찮아. 자 그런데 문제는 수십 개국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 상호 관세로 복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유지하고 협상할 수도 있어. 네. 자, 왜냐면 실제로는 지금 30개 넘는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도 안정시켜야 되고 이런 국가들도 안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안심시키고 또 협상에 대해서는 상대국을 안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자, 이런 이슈를 좀 둘 다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안정과 약간의 긴장 그쵸. 사이를 좀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이 원하는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과대 포장이 됐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은 긍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실제 자동차 가격, 그 다음에 의류 가격 이런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재화인데 그렇게 자극이 되고 있지 않아요. 네. 뭐 맨하임 중고차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말긴 했습니다만 뭐 올라가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연준도 판단을 미루고 있고 시장도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미션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실제 관세가 되고 그 물건이 그 나라로 오는 데까지 보통 45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4, 5월부터 이제 관세가 됐으니까 사람들은 자 6월, 7월 정도에 들어오는 실제 관세가 적용된 제품들의 인플레이션을 7월과 8월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여름 계속 얘기하는 얘기를 거예요.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으면, 자, 왜냐면은 인플레이션,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CPI, PPI는 지난달 네. 자료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6월, 7월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죠. 6월, 7월 데이터에서 큰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저는 B컷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B컷까지도. 네, 네. 라고 생각을 해요. 9월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의 시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0% 금리 인하 확률은 완전히 시장에서 지금 도태되고 있어요. 이제 두 회가 5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전에 시장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어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해져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으면, 물론 제가 뭐, 크지 않을 거다라고 단정짓는 건 네네네. 아니에요. 네. 크지 않으면 B컷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데 어. 실제 지금 자동차 관세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출 단가가. 그래서 그러면은 나름 기업들이 좀 자기네가 좀 떠안고 있네. 감내하고. 네. 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요타 주가가 빠진 명분은 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명분은 그만큼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동차 그럴 수 같은 있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일 실시간으로 보이는 거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표 보시면 네. 사실 오늘 얘기 중에 앞에보다 저는 지금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오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괜히 말씀드려 이것만 보실 텐데 자, 어쨌든 제가 보면은 지금부터 머니무브가 될지 안 될지 그 펜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제가 K 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헨리는 뭐냐면 하이 어너,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다음에 아직까지 부는 쌓여 있지 않은. 돈은 많이 버는데 부는 부자는 아닌. 쌓여있지 않은. 네. 그럼 한 네. 3, 40대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인데 부는 아직 쌓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고가 안에 뭐가 안 찼구나. 맞아요. 네. 영국에서 나온 신조어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한창 일할 패턴. 나이여서 매년 맞아요. 연봉도 오르고 하는 나이대인데 그쵸. 아직 모은 근데 건 없어. 돈이 2, 3억인. 아.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2, 3억인. 연봉이, 고소득 전문직인데 오케이. 네네네. 아직 부는 쌓여 있지 않은. 이 이해했어요. 사람을 보통 영국에서 헨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했니? 했니? 선에 했니? 했니? 오케이. 예. 근데 이 사람들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소비도 많고 투자는 레버리지로 한다. 자,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아직은 없으니까 그렇죠. 레버리지를 일으킬 빌려서. 수밖에 없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아. 왜냐면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선도 많이 받으니까. 아, 그렇지. 딱 자랑하고 싶을 때잖아요. 내가 네. 저축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건 또 쓰는 대로 쓰고 투자는 레버리지로 또 ETF 3배, 2배 레버리지도 있으니까 네. 예. 빚을 내서 2~3배 투자하고 딱 뭐 이런 이해했어요. 것들. 어떤 오케이. 느낌인지. 맞죠? 야, 근데 네. 그러면 K 헨리는 무엇일까? 주식이 아니라 대부분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많이들 향했죠. 아하. 그래서 실제 반포 이거는 사실 데이터로 증명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남의 많은 주택들이 이런 고소득 전문직들이 아주 큰 레버리지를 끌고 사신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은행 대출 말고도 이제 신용 대출로도 끌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죠. 개개인의 사정은 제가 네. 모릅니다만 근데 그 전체의 이제 부채 비율이 거의 10억에서 1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고 온 건 맞는데 다만 그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는가? 절대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한번 보시면 자, 대출 총액이 금액으로 끊겨 있습니다. 6억으로. LTV 비율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금액으로 끊긴 거는 네. 제가 봤을 때 그런 K 헨리에 대한 주택 매수에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최상단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막힐 것이다. 이게 중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또 하나 이제 대출이 만기가 예전에 50년까지 40년 맞아요.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최장 만기를 3년, 30년. 자,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월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원리금이 늘어난다는 네. 거예요. 네. 원리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DSR도 조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내 소득에서 원리금으로 나가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두 개만 건드려도 디레버리징이 확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말씀하신 신용대출도 보통은 1.5배에서 많게는 2배도 됩니다. 그렇죠. 2배까지 많게는 된다라고 2배 알고 됩니다.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그러면은 2억의 소득이면은 2억 안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한계를 딱 주는 자, 그래서 거죠. 전체의 이제 이거를 만약에 한 사람을 제가 의인화한다라고 네. 하면 거의 대출 금액이 10억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최상단에서는 10억의 룸이 일시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부동산 대책이 과연 부동산 효과를 보려면 정말 이 부동산 이 가계부 대출 하나로 될까? 그게 잘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 뭐 이제 국토부발 이거는 지금 금융위 네. 발이니까 금융 쪽에서의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실제 네. 대통령실에서도 우리가 정책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은 기존의 금융위 멤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국토부 장관이 아직까지 차관만 임명이 됐고 그렇죠. 장관이 없어요. 그 말은 장관의 1호 대책이 나올 텐데 아직 전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랑 콤비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건데 아무래도 보유 부담을 좀 늘리는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체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디레버리징을 한 다음 기존 보유자들에 대한 어떤 뭐 보유의 비용이라든지 이제 실현 손익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걸로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안정화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해본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2017년도 파리 대책, 2019년도 1216 대책, 네. 그때가 모두 실거주 의무 15억 대출 제한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는 엄청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3개월짜리였어요. 3개월 주춤하다가 예비 진입자들이 자격이 빠지면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왔구나. 결국에는 그 거래량으로 회복하는 네.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없고 지금이 있는 것. 그래서 머니무브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다. 왜냐하면 네. 자, 2017년 파리 대책도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2019년 12월 16일 3개월 뒤에는 팬데믹이라서 우리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증시가 괜찮아요. 그 예탁금이 70조 원을 육박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법 개정안 이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유인책도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세금은 부동산에서 올리고 증시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머니무브는 우리 같은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억, 100억 금융자산 이산인 사람들은 이 세금 1%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분들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강남이든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금융자산 5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인 거예요. 이 보유 부담이 하나에서 늘어나고 하나에서 내려가면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런 신호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그 이제 머니무브 플로우가 이 주식시장으로 온다고 하면 주식시장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승 여력과 함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최근에 업계 모임을 나가면 업계 컨센서스는 지수가 상승 장속 조정, 그리고 그 조정 폭은 5에서 많게는 10%까지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10% 빠지면 그게 말이 10%지 2,80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죠. 상법 개정안이 또 한 번 이연이 되면 한 번의 충격을 있을 수 있어요. 한 3에서 5%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는 낙장불입이죠. 예, 근데 자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의 정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은 무엇이냐. 그 다음 장표에 있는데 네. 한 보시면 결국에는 전 이겁니다.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거 한번 봐주시면은 아 이거구나. 보세요. 생각을 네, 하셨는지, 대통령실. 네,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네. 자, 첫 번째 PIR이에요. 일반적으로 뭐죠? 주택 가격에서 소득 대비 얼마나 주가가 이제 그 주택 가격이 비싼지인 거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23.4인 거예요. 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물론 이게 전 세계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과 조금 미스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레벨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보시죠. 필리핀, 베트남, 홍콩, 네팔, 카메룬, 쿠바로 가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옳은지 그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결국에는 선진국 모델이냐 아니면 신흥국 또는 뭐 이제 중진국의 모델이냐. 지금보다 PIR이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소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가 늘어나면 그걸 왜 말립니까? 네네. 그거 해야죠. 국민 자산인데 순자산인데. 다시 한번 이제 PIR이라는 개념은 네. 우리가 소득 대비 네,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을 너무 평균낸 겁니다. 높다. 지금 우리보다 상단에 있는 곳들은 그러니까는 신흥국 쪽이 최고 많네요. 높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데이터를 반란해서 봐서 이런 걸 잘 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넘베오라고 하는 부동산 글로벌 플랫폼을 보면 거기에서 제일 높은 데는 쿠바, 카메룬, 네팔, 홍콩 그러네요. 이런 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부터 더 올라가면 이쪽으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좋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서 무언가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어떤 국가 쪽의 방향을 네. 지향할 맞아요. 것인가를 그게 봐야 중요하죠. 된다라는 그렇죠. 게 지금 양쪽이에요. 네, 지금 부동산이 비싸다 어쩌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른쪽 다시 한번 장표 네. 보시면서 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보시면 이게 PIR입니다. 그 나라 증시가 지금 실적 대비 순이익 대비 얼마나 비싼가? 이건 이제 PER. 네. PR입니다. 자, 우리보다 높은 국가를 보면 홍콩,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인도예요. 고성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본시장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국가들이 네. 고 PER이라고 하는 거죠. 선진으로 분류되거나 선진국이죠. 성장을 급격하게 하고 있구나.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선진국의 모델로 갈 것인가를 네.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24년도, 25년도였다는 겁니다. 야, 약간 저 소름 돋았어요. 그죠? 이런 지금 설명을 예, 예. 처음 들어서. 예. 여러분들 소름 돋았으면은 인사. 박수 한 번만 남겨주세요. 아니, 이미 댓글로. 너무 좋다고 많이 이미 남겨주고 지금 계세요. 뷰가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요 한 장의 장표로 맞아요. 설명이 가능하고 네, 네. 그러네. 이게 지금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래야만 한다.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자, 이게 돼야만 우리가 부동산에서 결국에는 이게 돈도 일로 갈 수 있는가에 더 미션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부자 감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세 부담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늘려서 우리는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그 허들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동산 가격을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는 게 네네. 아니라 지금 두 가지 미션인 거죠. 국가 전체적으로도 우리는 고 PER 모델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부동산에 대한 타겟이었죠. 근데 그 부동산 타겟을 증시 없이는 과거 평균으로는 딱 3개월 갔다. 증시가 있어야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2년이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후로도 소득세법 개정안과 양도증여세법 개정안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추가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계 컨센서스인 10에서 5%의 조정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있습니다. 조정폭은 그거보다는 네. 약할 것이다. 맞아요. 여기서 증시가 네. 만약에 10% 빠지잖아요. 다시 사람들이 역시 부동산. 그렇죠. 그렇지. 또 갸우뚱하죠. 의심하게 되죠. 네. 역시 역시 국장이야. 부동산이야. 뭐 이런. 네, 이렇게 될 얘기도 겁니다. 나오고. 네. 그래서 7월 초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고 지금까지 내용 한번 네.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결국에 하반기는 네. 페이지 2인데 이 페이지 2라고 하는 것은 AI와 관세 그리고 머니 부분 이 세 가지에 대한 페이지 2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AI 페이지 2는 서비스와 하드웨어 사이클로 넘어간다. 단순히 지금까지는 인프라 사이클이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서비스와 하드웨어 사이클로 넘어가는 것인데 각 기업들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와 아마존 모두 이제 AI 애자일 테스트는 종료가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는 빅테크들의 인프라 경쟁 시작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이클로 갈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AI 적용 하드웨어 범위가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자, 유예는 될 것 같은데 노이즈도 있을 것 같은 구간이 7월 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요국에서는 지금 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료가 됐을 때 이미 트럼프조차 그리고 베센트 이야기로는 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0개국에서 12개 국가에서는 이 협상에 대한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모두가 회피하는 구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20개국에서 이제 20여 개국에서는 상호 관세가 기존 적용되거나 아니면 기본 관세 10%가 적용된 상황에서 협상을 유지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노이즈가 중간에 있지만 그 결론은 다시 유예로 끝나는 우리 지금 아주 익숙한 제도가 있죠. 환율 관찰 대상국 이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머니무브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상법 개정안 상반기로 충분히 주가가 좀 달렸는데 자, 7월 초를 앞두고 이게 실제 되는가에 대한 의심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하지만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코스피의 디스카운트 해소가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리고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는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서 증시로 모험자본으로 머니무브가 될 만한 트리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후속타로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코스피, 코스닥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0.8% 상승 3080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781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잠깐 광고 듣고 네, 그 어느 네, 때보다 마켓 그러니까요. 리뷰 요약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희 잠깐 광고만 듣고 2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은 이혁진 차장님의 시간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 들었고 7월을 앞두고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시장이 지난주까지 조금 그렇죠. 후반에 네. 이어졌다면 뭔가 갈피를 지금 잡아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앤다운도 보고 업종 네. 얘기로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죠? 먼저 이제 국내와 해외 업앤다운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또 심도 깊은 내용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장표 좀. 네.
45분이네요. 좀 몰랐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해외 국내 업앤다운 그다음에 이제 테마 점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거 원래 셌던 것이고요. 그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가 사실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면에 보시면 메르카이라든지 카르푸 이렇게 소비재들이 좀 부진한데 아무래도 AI에 대한 실제 산업화 그리고 실적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주가만 빠졌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반면에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GDP 성장률과 사실 유럽도 연말로 갈수록 성장률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의심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와 산업재, 소비재와 산업재 간에 뭐랄까 업앤다운이 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상승 종목들 보면 제가 흥미롭게 보는 건 에코프로 BM이에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부정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에코프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업종이 네. 아직까지 경쟁력을 뭔가 더 확충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의심의 그렇죠. 단계에 있죠. 네.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저는 7, 8월 반등할 거라고 좀 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유는 뭐냐면 업종에 대한 장기 사이클이 중요할 때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단기 사이클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7월, 8월 정도가 될 건데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더 소외되기는 어려운 네.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성장주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6월 마무리하고 7월 이후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그게 그러면 높다라는 순환매 겁니다. 차원에서의 좀 끌어올림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근데 이제 단순히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와서 순환매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해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른 지수, 상대 수익률에서 20% 이상 격차가 나면 네. 항상 반대 작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목간애가 더 올라가거나 약간 그렇죠. 그런. 네. 근데 그 레벨이 뭐냐면 20%예요. 20%. 예, 늘상 그 해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20%더 오르잖아요. 다음 해는 여지없이 코스닥장이 오고 코스닥이 20%더 오르면은 여지없이 코스피장이 오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의 국장 특징입니다. 지금 확실히 코스피 대형주가 좀 그렇죠. 뜨거우시니까. 그렇죠. 숫자로 보면은 18% 정도가 코스피가 아웃퍼폼 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제가 20%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 적어도 따라는 간다. 거의 다 왔다. 그렇죠. 20% 그리고 수준에. 이 정도로 끝나면 하반기에는 코스닥장,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면 네. 코스닥장에 대비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도 엔터가 좀 많이 오르잖아요. 네. 네. 엔터, 그다음에 에스테틱, 바이오, 2차전지. 지금부터는 빠지면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 머지않았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쪽 말고 예. 바이오나 화장품 쪽도 좋은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손이 그쪽으로 갈 것 그렇죠.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분들이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바스켓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코스닥에서 좋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엔터 네. 너무 좋죠. 네. 하반기로 가면 더 좋을 겁니다. 네, 근데 하다 보면 코스닥에서도 비중이 2차 전지나 뭐 바이오나 이게 계속 빠지는 게 맞아? 바이오 이제 코스닥 헬스케어나 나머지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도 결국엔 마지막에 손이 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뷰티, 엔터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소외될 수 없는 바이오나 이제 이런 2차 전지들이 네.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장에서 특징이 바로 SK그룹주들의 동반 강세, 네. 하나그룹주들의 동반 약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가 좋아서 SK가 좋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산이 휴전 때문에 그러네요. 빠졌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특징이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먼저 하나씩 좀 정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올랐다 빠졌어요. 그냥 올랐다 빠진 게 아니라 초급등에다 초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특집으로 한번 다뤄주신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시간이 50분인데. 없어. 네. 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CBDC와 뭐가 다른가? 뭐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발행하고, 그죠?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USDT와 DC가 있는데 이거 회사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담보자산. 민간이 발행하니까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래서 담보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 담보자산이 달러인 거죠. 달러 기반의 이제 단기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돈을 더 쓰고 싶어요. 더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버는 게 없으니까 채권 발행을 늘려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장기채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단기채 늘리고 싶다. 뭐 9개월물짜리, 9개월물 이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단기금리가 튀잖아요. 그런데 마침 시장이 크면 단기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자산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쓸 것인가? 암호화폐 세계로 들어가면 여기서 파생 상품도 투자할 수 있고 또한 아주 이동이 원활할 수 있죠. 입출금이 굉장히 원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통로가 필요한데 이 통로가 됐을 때 이 통로가 다른 화폐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 이제 아무 폐기하는 의미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산이 달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느 정도 패깅이 된 이제 스테이블 하냐면 달러는 1970년도에 100으로 출발한 자산인데 지금 2025년도에 여전히 100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98, 97 네. 떨어져도 올라가도 106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일 스테이블한 자산이 달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건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발행한다 그러면 누가 발행을 할 것이냐. 기존의 경제 규모가 큰 민간 업체들,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 이 안에서 이미 뭐 적립금을 쌓아서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업체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국내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 원화는 스테이블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계속 도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원화가 스테이블 할 수 있죠. 예, 달러가 약하니까 그런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죠. 우리나라 수출이 기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허약해지는 구간에서도 우리나라는 굳이 이런 스테이블한 원화가 필요할까? 네. 라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마존과 메타처럼 글로벌 플랫폼이 돼서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모델이 있는가? 제가 뭐 특정 업체 말씀하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플랫폼은 적립금 규모로 봐도 뭐 1,0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산업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약간의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멀티플을 막 주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대체하는 것은 자 미국에서는 이걸 누굴 대체하는 거죠? 페이팔, 비자, 마스터. 네. 그럼 우리는 누구 대체하는 거죠? 뭐 신한카드 대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피어 그룹의 시총이 너무 낮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좀 우려하는 것은 많은 주가 상승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 이 밸류에이션 적용 방법을 너무 후하게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밸류에이션을 내년이 아니라 2030년을 놓고 PER을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피어 그룹을 막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으로 피어 그룹 해가지고 시총을 다시 매긴다든지 네. 이런 거는 시장에서 소통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좀 제가 후하게 봤을 줬던? 때는 너무 후하지 않았나. 예, 너무 기존에 너무 후한 밸류에이션들을 좀 주지 않았나. 왜냐면 피어가 우리가 서클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우리가 테드랑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큰 이제 기대를 하면은 좀 이제 사장님 그럼 시간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네. 서클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네. 우리 시장에서는 카카오 관련돼서 네이버페이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적 관점으로 앞으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금융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직도 너무 헷갈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미국에서 하시는 게 낫다. 미국에서 하는 게 낫다. 네, 이게 국내에서 할 주식과 미국에서 할 주식을 구분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미국 테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처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 스테이블 코인 나올 것이고 막 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테마는 미국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지금의 사이클에서는 그냥 은행주들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예, 미국에 예, 네. 뭐 과도하게 모습을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너무 하이퍼 밸류에이션 얘기입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뷰티. 오늘도 괜찮은데. 뷰티 네, 괜찮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자, 이게 제가 뷰티를 왜 강조하면 네. 그냥 완전히 사이클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로레알과 우리나라의 APR
제가 예전에 1분기 APR 실적에서 약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PR은 쭉 올라가는데 로레알은 이렇게 좀 빠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자, 이게 그냥 화장품은 안 좋은데 APR 같이 미용 의료기기, 홈케어 제품들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로레알의 부사장이 직접 한 얘기를 한번 보시죠. 네. 자, 뷰티의 테크는 미래는 테크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롱제비티 시대다. 그러니까 롱제비티.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젊을 때 이제 색조 화장만 해서 이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거죠. 스킨케어. 나아가서는 이제는 에너지 의료기기라든지 어떤 것으로 장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젊게 보이는 화장품이 뷰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 우리나라는 진짜 미용 의료기기는 포천의 이동 막걸리 같은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해요, 저는. 네, 진짜 포천의 이동 막걸리 같은 개념이에요. 이동갈비, 네. 이동 막걸리. 그렇죠. 우리나라 다 모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이 우리가 배터리 CATL이 무섭잖아요. 한국의 뷰티가 중국의 CATL과 똑같아요. 뭐냐면 글로벌 1위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일의 멀츠사, 그다음에 뭐 써마지. 실제로 이 피부과 가면 이게 제일 좋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압도적인 강점은 싼 겁니다. 그리고 유사한 효과를 내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거 울세라 맞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슈링크 맞고 다른 거를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뭐 저희 얼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좋습니다. 당이 납니다. 근데 네. 싸야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면 하나만 끝내야 돼. 하나만 받고 끝내야 돼요. 네.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싸야 가능하고 그 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이건 뭐 기업 솔직히 제가 이제 리스팅하는 거는 불문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이 로레알의 이야기가 왜 주목하느냐, 이 기업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타일란다, 고온 세상 코스메틱 네. 이런 기업들을 인수했었어요. 근데 그냥 인수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싸게 인수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요. 돈이 스타일란다 나와 기억나요. 네. 돈이 나와도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M&A에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단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뷰티 다 전반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보다는 화장품 OEM, ODM이 훨씬 좋다. 자, 화장품도 우리는 기술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바로 차이나 컨슈머, 차이나 MG예요. 명품을 벗고 이제 운동복 입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패션 업종에 있는 대표님을 한번 만났어요. 네. 자, 그런데 진짜 중국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러닝을. 그리고 뛰는 걸 넘어서 이제 산에서 뛰는 것들 트레일 있잖아요. 러닝. 맞아. 네. 너무 잘하시네요. 아, 트레일 네. 러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 이제 살로몬이라든지 아크트릭스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실제 벗고 있는 이 명품의 주가는 신저가, 네. 벗고 있는. 네, 다시 입고 있는 이 운동복은 신고가. 야, 여기 명확하다. 지금 UBS에서도 28년까지 CAGR 33%. 네. 자, 근데 아주 흥미로운 분석은 이거죠. 아까 제가 소비재들이 다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네. 소비가 실제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근데 이 소비재 중에서 이상하게 이 아모 스포츠만 성장한다라고 하는 코멘트도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볼륨이 좋지 않을 때는 유행을 봐야 돼요. 트렌드를. 저게 트렌드구나. 트렌드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신사나 웍스아웃이나 카시나나 뭐 이런 기업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네. 삼성물산 패션 부분, LG 패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총을 역전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유행의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 미국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는데 그 트리거는 중국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명품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네, 운동복을 입으시는 것이 트렌드에 보이는 지금의 트렌드네. 맞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 테마보다도 미국에 조금은 더 적합한 테마다. 미국이 의도하는 것이 바로 단기채 발행을 늘리고 그 금리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달러와 같은
아주 스테이블한 자산에서 먹혀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보다 이 비즈니스의 볼륨이 아주 작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미국향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뷰티인데 이 뷰티는 최근에 마케팅에서 기술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테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흥미로운 업데이트는 로레알에서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얘기했고, 자, 그런데 이 로레알이 과거에 스타일란드나 고운세사 코스메틱처럼 정말 높은 가격에 큰 M&A 딜이 이제 집행이 됐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뷰티 테크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모스포츠 주가는 올라가고 LVMH 프랑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중국의 Z세대가 명품을 벗고 스포츠웨어를 입고 있는 그 이유는 뛰기 시작했는데 이게 평지에서 뛰는 걸 넘어서 산을 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소비가 좋지 않을 때는 유행의 변화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아크테릭스나 이런데 OEM, ODM이 우리나라에 있다. 예, 라는 그 어딘지는 찾아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아, 지금 스포츠 네. 얘기하니까 막 예, 나이키가 급등한 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예. 실적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7월 이제 시작하면서 한 말씀으로만 또 예. 조언의 말씀 7월 주시면 좋을 것 서머랠리 같아요. 또 기대하시는 네. 분들 계시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단기 이슈보다 장기 사이클에 주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 사이클을 끄는 것은 특히나 우리 주식이 바로 PBR 1배에서 정말 큰 의미를 두고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의미가 낮고 PBR 1배 이상 갈 수 있을 만한 트리거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 투자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외국인도 비슷한 콘셉트로 우리 증시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 증시가 올라올 경우 정말로 선진국형 모델인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단서들을 현장에서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방송 시간을 마무리드리도록 상반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니. 상반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증거는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네. 다 느끼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고 네. 여기까지 듣고 7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인데요. 시장 네.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오늘 유중매매를 아유, 거두기 감사합니다.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2%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수익 잘 내시고 7월에 다시 인사드려야 다음 될 것 달에 같은데 뵐게요. 네, 그게 내일이네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